세법 하나만큼은 김문철. 소득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소득세는 일단은 금융자 소득세가 2년도 유예됐죠. 다행입니다. 그렇죠? 2년 유예됐다. 그래서 얘네들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이 다 2년도 유예가 다 돼버린 거예요. 세율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 세율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세율은 그대로 8단계 그대로예요. 근데 구간이 바뀌었어요. 얘는. 아까 우리 법인세는 구간은 그대로 놓고 1% 다운이 됐다면 구간도요. 첫 번째 구간 있죠. 6%를 1,200이 아니라 1,400만 원이야. 1.6%. 그리고 원래 1,200과 4,600 사이일 때 15%였는데 1,400과 이제 5천만 원 이하였을 때 15%. 이 구간이 이 두 가지 구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추가하고 나머지는 같아요. 이제 8,800만 원일 때 24. 그다음 그는 똑같습니다. 그 뒤는 구간이 똑같아요. 초반 두 구간만 1,4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 두 구간만. 그 세율은 그대로인데 구간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세금이 조금 줄겠다, 그죠? 초과소득세 구조인데 1,400만 원까지 6%를 적용하고 5천만 원까지 15% 적용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조금 줄겠네요. 조금 줄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자나 배당수익 보면은 비과세가 되는 그 적용되는 거 보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든지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든지 조합의 예탁금이나 출자금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받는 이자나 배당수익은 비과세를 하는데 그게 적용 기간이 다 작년도 말까지였었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아이고 1월 3년 연장인데 이게 왜 1월 1일이래요? 오타가 났네요, 그죠?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뭐야 이거? 3년 더 연장해가지고요.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비과세 그대로 놓고 기간만 더 뒤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쪽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비과세 쪽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청년 도약 계좌 해서 한 사람당 한 계좌만 보유하는 계좌고요. 청년이 19세부터 34세, 총금액이 7천만 원 이제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제 중산층 밑에 해당되는 고소득자가 아닌 청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계좌 만기에 해지해 가지고 받은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을 하면 매년 이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자는 이제 5년 뒤에 만기가 돼 가지고 해지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이자 배당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받게 되는 금액은 비과세를 한다. 대신 이제 한도가 납입 한도가 매년 840만 원 납입 한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입은 이제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해서 받는 이자 배당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해가지고 받는 이자 배당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구나. 이런 요건들이 있구나.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생겼어요, 비과세가.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거 원래 있었단 말이죠. 그 청년 희망적금은 이게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를 한도를 해가지고요. 연 납입 600만 원. 이것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에 얘는 만기가 2년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청년 희망적금. 아까는 새로 생긴 거고 이거 없었지만 새로 생긴 거예요, 저게. 근데 이거는 작년도 말까지 가입한 거건데 그거는 이제 적용 종료 하나 이제 청년 도약 계좌가 하나 생겨가지고요. 요거는 없애고 걔를 이제 이거는 금액이 더 난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청년 똑같고 금액이 더 낮은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바뀐 거는 좀 더 올라갔죠. 중산층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하면서 대신 만기가 이제 5년으로 들고 납입 한도도 얘는 600만 원인데 걔는 840만 원. 걔는 납입 한도가 더 크죠. 근데 이건 종료가 됐는데 여전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기까지 보유했으니까 작년도 말에 가입을 했다면 2024년도 말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받는 배당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적용 기간을 종료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살아 있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입했다면 2년 보유한 데 받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그 종료는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더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가입 대상자가 더 넓어져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 중에서 이게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 무슨 투자기구 무슨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중에서도 이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받는 배당 얘네들은 투자 금액 한도는 2억 원 한도라고 1인 1계좌만 허용을 하고 2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받는 배당은 9% 무조건 분리과세 했는데 작년도 말까지 받는 배당만 됐었는데 이거는 기간 연장 안 해버렸어요. 이거 종료.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있는 거 이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제 이거 얘는 종료가 됐고요. 대신에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제 공모 인프라 펀드라고도 하고요. 공식 명칭은 투용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 이것도 무슨 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이죠. 얘는 1인 1계좌 똑같이 1인 1계좌인데 납입 한도는 얘는 투자 금액이 1억 원이죠. 1억 원이고 얘는 14% 무조건 분리과세 있는 거. 얘도 작년도 말까지가 원래 적용 기간이었었는데 아까 걔는 왜 종료했냐면 그거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종료시켰고요. 요건 생각보다 많네. 많아가지고 얘는 지금 3년도 연장. 얘는 3년도 연장. 그래서 이거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요건 3년도 연장됐어요.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무슨 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 하나는 적용 종료, 하나는 연장.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걔는 어차피 내년도가 적용 기간 종료여가지고 14% 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걔는 내년도가 종료해. 내년도가. 그러니까 올해 거 아니고 내년도니까 올해 종료되는 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종료시켜버리고 하나는 3년도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하나 더 이제 생겼는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하나는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나가 확정이 됐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그 입법령이 나오는 사이에 3일 전에 이틀 전에 뭐 하나씩 나온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무조건 분리과세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이제 2개가 됐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2개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이건 원래 이건 법 통과된 거고 이건 통과된 거고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는 급하게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해서 하나 더 통과된 게 있어요. 걔까지도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생겼고 하나는 생길 예정이에요. 곧. 이건 뭐냐면 이게 국채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좀 씁쓸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수익 사업하는 걸로 그리고 연기금 받은 걸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받은 걸로는 지금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발행하죠?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국채 발행을 할 때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국채를 누가 사줘야지만 그게 국가에 돈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개인들은 국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법인들만 국채 투자.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는 국채를 발행하면 그중에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이 전체 국채 투자하는 그 사람 중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07%야.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만 하더라도요. 7.2%가 그래요. 미국이. 영국은 8.8%가 그래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4% 가까이 돼요. 38%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20배죠. 20배. 100배죠. 100배. 그죠? 얘는 100배도 넘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거의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없어. 한 일본 정도만 되더라도 이 정도 되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되게 많고 우리 거의 100배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개인들이 국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국채 투자해라. 대신에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그럼 걔네들한테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해버리면 높은 세율로 과세 되잖아요. 몇 퍼센트를 끊어줄게? 14%를 무조건 분리과세 해줄게. 그러니까 요 국채에 좀 어느 정도 투자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좀 걸려 있어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발행 안 했는데 이제 곧 발행할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만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직 발행을 안 했는데 지금 안에 의하면 요거 이제 세법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그 쪽에 보니까 만기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하고 두 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하고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해야 돼. 어차피 겸사겸사 해가지고 너네 또 노후를 또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 이 10년, 20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로 끝내줄게.
그렇죠? 그렇게 니네들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기 저축수단으로도 제공하겠다는 거죠. 겸사겸사해서 만기도 길게 해가지고 10년 아니면 20년 두 개를 지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이 국채는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국채 투자는 지금 이거 개인은 무조건 물리과세하잖아요.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 국내에서 합장이 없는 외국법이나 비거주자 있죠. 걔네들도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하는 거를 지금 좀 제발 투자를 해달라.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외국법인한테도 빚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국채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걔네들도 뭐가 또 발생하겠어요. 걔네들은 이게 10년, 20년 이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 투자용은 별도로 어차피 겸사겸사해서 개인들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10년, 20년짜리 만들겠다는 거고 일반적인 국채는 뭐 만기가 다양합니다. 2년짜리도 있고 뭐 3년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채 투자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자도 발생할 거고 그 국채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거 비과세겠다고 해서 그건 왜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돈을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과세 안 할게. 외국 법인하고 비교자는 더 혜택을 주는 거야. 아예 이자나 뭐까지도 양도리라는 소리까지도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이자하고 양도세이 발생할 수 있죠. 아예 비과세. 좀 이따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겠다. 그럼 내국 법인만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외국 자본도 좀 들어오게 하고. 과세 안 할게. 그리고 개인들도 좀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한 국채를 별도로 따로 발행할 거고. 그리고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한테는 그 국채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국채 발행한 게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한 이자 양도소득에서 뭐를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하고. 그래서 국채의 그 수요 기반을 지금 다양화하겠다. 거의 그냥 내국 법인한테서만 받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다양화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개인이니까 이 만기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투자 저축수단을 제공하는 거고 대신에 그 1인당 매입 금액은 총 2억 원이고요. 기간은 2024년도 말까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아마 또 이것도 기간이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일정 기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무튼 개인 투자한 국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속에 대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속에 대해서는 14%로 무조건 분류과세해서 과세를 종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몰랐는데 엄청 투자를 개인들은 국채에 거의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2월 10일 며칠 전에 개정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안으로 조특법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조특법에서 개정안 나온 게 이거 소목투자 관련된 게 요거 하나랑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 그 두 개가 급하게 바뀌는 걸로 해서 개정안으로 나왔어요. 급하게 개정안으로 내었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통과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7년도까지 가입한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 그러니까 벤처기업에만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걔네들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요. 그때도 1인당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수익은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는 규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2017년도까지 가입하는 거였는데 몇 년간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겼는데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 신탁이에요. 주식은 아니고. 고위험 고수익 벤처기 발행하는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주식은 아니고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의 투자 신탁 여기에만 투자하는 투자 신탁에 이제 해가지고 투자 신탁이다 보니까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리과세를 신설했는데 똑같 이제 가입일로부터 몇 년 내에 발생한 거에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지난 만기가 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다. 가입일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 신탁이에요. 아시겠죠? 14%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게 3천만 원까지였었는데 이것도 투자 금액 1인당 3천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약하거나 환매하거나 권리 이전했어. 그러면은 감면받은 거 다 뱉어내 추징하는 거죠. 추징하는 거고. 꼭 3년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년 내에 발생하는 건데 1년 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추징하겠다는 거고요. 1년 지난 다음에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해약은 그러니까 1년 최소한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안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이라면 3년 안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이라면 14%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왔고 곧 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거 세 가지가 새로 생겼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미과세나 무조건 분류과세가 되는 세자는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하라는 겁니다. 세 개가 새롭게 생겼죠? 제출하라는 거니까 뭐 이건 그렇다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42%로 5천에서 이거 자꾸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개정될 때부터 3년 내내 주장을 했는데 이제서 원래 최고세율로 해야지만 맞는 거거든요. 최고세율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조세 회피가 가능한 내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물론 그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 금융기관을 통한 비실명 이자 배당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거니까 걔는 몇 퍼센트로 원천인수 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걔는 90% 그대로 하는 거고, 금융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거는 이제 최고세율인 45%로 하겠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뭐 이것도 파생결합 사채 파생 무슨 상품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은 그게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 때문에 발생되는 파생 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라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파생 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라면 배당소득으로 하는데,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바꾸기로 했는데 그게 금융투자소득세랑 맞물려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간 그 바뀌기로 한 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똑같이 이자소득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 알아야 될 2025년도에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3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바뀐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한 내용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행이죠, 다행이. 그러니까 그죠? 설마 세금 내야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내긴 내야죠. 근데 이거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2025년도 다 이거 다 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 XXX 계속 치시면 됩니다. 이거 다 X. 아유 좋다. X.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배당의 뒤에는 다 쭉쭉쭉 X 하시면 돼요. 다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자,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래 비과세.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고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래 비과세인데, 그죠? 근데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국유주택이었다면은 아무리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 12억 원 추가되는 걸로 이미 작년에 바뀌었고, 그죠? 이 사업 속에서 주택 임대, 양도가 아닌 임대는 고가주택의 기준 그 금액이 기준소득 금액, 기준시가 9억 원 추가하는 거였었는데 똑같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고가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초과. 양도소득세는 이미 작년도에 실제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은 이제 기준시가, 얘는 이제 양도하는 게 아니니까 기준시가로 12억을 추가하면은 고가주택으로 하겠다. 이제 맞춤한 거죠.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도 좀 이제 보아야 될 내용이긴 한데 다행히 올해가 아니라 요 개인 사업자의 업무조정 자동차 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2024년도부터 되는 거라서 X 치면 올해는 안 봐도 돼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합격하셔가지고 실무에서 보세요. 제발요. 자, 그다음에 근로연금 기타인데, 근로소득에서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 원에서 이제 월 20만 원.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식대를 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벤처기업이 발행한 스탁옵션, 그러니까 주식 선택권이죠. 그러니까 주식 선택권. 우리가 주식 선택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는 중에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행사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내 소득인데, 회사 다니는 중에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선택권이었다면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둘 다 똑같이 얼마까지는 비과세 했었죠?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바뀌어가지고요 2억 원까지 비과세 하는 거예요. 금액이 확 늘었죠. 대신에 그 벤처기업별로 금액 누적한도 5억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주식선택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주식선택권 행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올해 행사한 거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2억. 그 다음 연도에도 행사하면 이익이 발생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2억. 그죠? 근데 그 하나의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누적한도로 얼마까지만 된다? 5억까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분할납부에 대한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 비과세 기준이 연간 5천만 원. 작년에 3천에서 5천으로 바뀌었는데 5천에서 또 2억으로 또 바뀐 거예요. 제가 그때 바뀔 때도 분명 그랬거든요. 이게 벤처기업에도 혜택을 주려면 더 확실하게 금액으로 해야지 뭐 짝짝짝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는 몇 억 해야 된다 했더니 진짜 그 내 들었나 봐.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기 정부에서도 이렇게 개세법 특강을 듣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 이거 벤처기업에 5억 있잖아요. 이것도 10억 이런 식으로 더 올려야 돼요. 실제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돼야지만 여러 가지가 도움되는 게 많기 때문에 청년 창업들도 더 확실하게 더 도움을 주고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취업은 잘 안 되는데 어려운 데는 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확실한 혜택을 주면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움직여야죠.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의사 같은 경우에도 외과의는 전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그럼 나중에 수술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똑같거든. 수과가 내과든 외과든 다 똑같으면 누가 왜 더 고생하는 외과로 왜 가는 겁니까? 절대 안 가는 거지. 그 금액만 바꿔도 돼요. 수가만 바꾸더라도 외과 의사들한테 수가를 더 많이 해버리면 당연히 가죠. 살짝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서 자꾸 의사들한테 니네 희생해라. 왜 외과 안 가냐? 외과. 그게 아니라 그 혜택을 주면 가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자꾸 왜 희생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똑같으면 누가 가겠어? 안 가는 거지. 똑같지 않아야지 가는 거죠. 힘든 거는 힘든 거대로 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외과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뭐냐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건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 과세 이연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지금 행사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근로나 기타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았을 때 그때 양도세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데 그 요건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건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완전 극과 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엄청나게 고소득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우리 3D 업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완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자기 나라로 막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필요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니네는 세금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근로소득 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막 연봉이 뭐 몇십억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근로소득 공제나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 되겠어? 얼마 안 돼요. 연봉 한 20억 하면 빠지는 금액이 뭐 1억이 채 안 돼요. 1억이 안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나 근로소득 공제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뭐 20억이면 연봉 20억이면 19억 넘는 금액에다가 세율이 곱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거의 벌어들인 돈이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막 가까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비과세 빼지기 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야 그래야지만 총급액이 되는 건데 총급액이 아니라 뭐죠? 비과세 차감 전 근로소득의 몇 퍼센트? 그렇죠. 19% 곱한 금액. 둘 중에 선택해. 그럼 당연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세금이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세금을 선택할 거예요. 세금이 낮으니까 이제 안 나가겠죠. 그죠? 혜택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혜택 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돼 있냐면 몇 년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교재 보시면 5년간만 저렇게 선택하는 거고 5년 지나면은 그냥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 안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예 삭제
삭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근로수익이 발생하면 둘 중에 무조건 선택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은 올라왔다가 야 너무나 혜택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자. 대신 20년. 20년 지나면 어차피 새 기술이 막 도입되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자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평생으로 했다가 20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쪽 대기업에서 20년이면 충분하다. 20년이면 다 우리가 뽑아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관계 없다. 나가든 말든. 그래서 20년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됐어요. 원래 처음에는 아예 기간 안으로는 기간을 아예 싹 삭제시켰다가 통과되면서 20년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20년간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숫자가 빠져버렸다. 연금소득인데 이게 좀 뭐냐면은 사적연금 관련된 얘기예요. 공적연금 말고 사적연금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사적연금은 이게 연금 계좌가 A 아시죠? 자기 불입분인데 불입 시에 공제가 되지 않은 그런 공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그때 다시 과세가 됐었던 거니까 A가 있고 그다음 B가 이연퇴직소득이 B가 되는 거고 C는 자기 불입분인데 불입 시에 공제가 된 금액과 그 다음에 운용수익, 그죠? 추가로 받는 운용수익 그게 C가 되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하게 되면은 연금형투를 인출했어요. 이게 A, B, C 순서 이렇게 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한도 내 금액이면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 아무리 연금형투를 인출했다 할지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인출을 할 때 연금형 형태로 인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단계 한도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한도 내 금액이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냐 이렇게 한도 내 금액이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냐 그래서 총 인출한 금액이 얼마 그죠? 2단계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한도 내 금액부터 먼저 인출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A 금액부터 먼저 인출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 금액 인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금액을 인출하는 거죠. 그리고 한도 초과 금액은 A, B, C 다 인출하고 그런데 한도 초과를 인출하는데 그럼 남은 금액에 A, B가 이미 없어. 다 인출되고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는 이제 C로만 인출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계 금액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을 이번에 연금 형태로 총 인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한도가 4천만 원이고 한도 초과가 1천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 금액이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 있었고 B 금액이 얼마냐면은 뭐 2천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C 금액이 1,500만 원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다 1,000만 원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가지고 구분 얘는 과세 제외, 과세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도 내 금액이니까 연금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연금 소득이 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했죠. 무조건 분리과세. 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연퇴직소득세 70% 원천인수 하는 거죠. 이거에 해당되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70% 원천인수해서 과세 종결. 무조건 분리과세 됐었어요. 이연퇴직소득세 70%. 그렇죠? 그리고 요거 연금소득인데 그러면 이거 지급받을 때에는 요거 C를 받을 때에는 한도 내 금액이면 연금소득이잖아요. 알잖아요. 지급할 때 이게 한도 내 금액인지 한도를 초과하는지 은행은 당연히 알죠. 금융기관은 당연히 알 거예요. 이게 한도 내 금액인데 C면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3, 4, 5%를 원천인수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C를 주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니까 기타 속이 되는 건데 이거는 몇 퍼센트 원천인수를 끝내는 거고요. 15%를 원천인수 해가지고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은행이 다 알죠. 이게 그게 한도 낸지 한도 초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때 이제 얘는 원천인수가 돼요. 이거에 대한 원천인수액은 3, 4, 5%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금소득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만약 1,200만 원 이하라면 이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금액 자체가 1,200만 원 이하라면은 이거 어떻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원천인수 3, 4, 5% 원천인수 한 거하고 아니면 그 1,200만 원 이하라면은 그 금액을 사적경비 총연금액에 집어넣어서 영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다른 소득 합산해서 종합과세 할 거냐. 그 종합과세 하게 되면 나중에 원천인수액 기납세액으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3, 4, 5%로 원천인수로 끝낼 거냐. 이거는 선택이 되는데 선택
종합과세 할 거냐. 자, 종합과세 하겠다는 거는 그 1200만 원 이하의 그 C 금액, 12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을 사적연금에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죠? 아니면 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한 걸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할 거냐, 3, 4, 5% 분리과세 과세 종결 할 거냐,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었고, 만약에 이 금액이 지금 여기처럼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전부 다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더라도 선택. 종합과세 선택한다는 거는 1500만 원을 전부 다 뭘로 하겠다는 거죠? 사적연금에 총 연금액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분리과세인데 잘 보세요. 여기 분리과세는 우리가 공부할 때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있고 확정신고할 때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기억나세요? 확정신고 분리과세하는 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에 걔를 포함해가지고 연 기타 소득 금액이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이걸 다 뺀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까지 포함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였을 때 그때 저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고, 그때 분리과세 선택을 한다면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 한 적이 없으니까 확정신고할 때 떼내가지고 별도로 20%로 과세하는 확정신고제 분리과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확정신고제 분리과세 있죠? 이게 바로 확정신고제 분리과세예요. 확정신고제 분리과세 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왔다 지금, 그죠? 확정신고제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 확정신고제 분리과세는 그때 와서 따로 떼내가지고 15%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걔를 지금 이 1,500만 원을 자 보세요. 이제 그냥 사적연금에 총연금액에 집어넣어서 연금수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소득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할 거냐, 그죠? 아니면 1,5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그 1,500만 원 떼내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초과소득세를 적용하고 떼낸 그 1,500만 원은 몇 퍼센트 적용할 거냐? 15% 적용할 거냐? 그런데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받을 때 얼마가 원천징수가 됐죠? 얼마 원천징수 됐죠 지금? 3, 4, 5% 원천징수가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요 특이하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세액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원천징수한 걸로 끝내는 분리과세니까 3, 4, 5%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1,200만 원 이하였을 때 그 금액을 사적연금에 총 연금액에 집어넣어서 연금수 금액 계산해서 다른 종합소득 합산해가지고 초과소득세 적용하면서 기납세액으로 뺄 거냐? 아니면 그 3, 4, 5% 끝낼 거냐의 분리과세고, 여기의 분리과세는 확정신고제의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에 집어넣어가지고 연금수 금액 계산해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해가지고 초과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한 기납세액으로 뺄 거냐? 아니면 확정신고할 때에 얘를 빼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초과소득세를 적용하고 빼낸 금액은 몇 퍼센트 적용한 다음에 15% 적용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합해가지고 원천징수 금액 기납세액으로 뺄 거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얘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납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확정신고 시의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빼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초과소득세 적용한 세액과 떼낸 1,500만 원 떼낸 금액의 15% 곱한 금액 다 합산한 금액에다가 원천징수 금액을 기납세액으로 빼겠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 그래서 이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추가된 거죠. 근데 이 분리과세는 여기서 분리과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1,200만 원 초과했을 때에 확정신고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확정신고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 하거나, 그죠? 15%로 확정신고시 분리과세 한다.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실제로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됐던 3, 4, 5%로 원천징수가 됐던 금액은 기납세액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금액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 1,200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 똑같아요.
들어가고 1,200만 원 초과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그리고 이제 기타 속에서 가상자산 이거 2년 더 연장된 거 시행 시기가 2013년도 1월 1일이었는데 2023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이제 2025년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걸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복권 당첨금 과세 최저한인데 원래 과세 최저한이 여기 보시면은 슬롯머신이라든지 단천금품 이런 것들은 건별 200만 원 이하예요. 슬롯머신은 200만 원, 건별 200만 원까지가 과세 최저한이었잖아요. 그리고 승마장 뭐 이렇게 경마장, 경륜장 해가지고 소싸움 경기 이런 것들은 변동률이 뭐 100배 이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뭐 10만 원 이하면서 뭐 이런 요건들 그러면서 받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투입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서 변동률 100배 이하고 환급금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 최저한이라고 했고 그 밖에 나머지는 다 기타 속 금액이 5만 원 이하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복권도 5만 원 이하여야지만 과세 최저한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복권은 꿈과 희망이잖아. 그러니까 좀 금액 좀 높여달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슬롯머신하고 똑같이 복권도 얼마까지 과세 최저하겠다고요? 200만 원까지 과세 최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등도 이제 내는 건 없어. 세금 내는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 어떻게 꿈과 희망의 세금을 과세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말이 많아가지고 200만 원까지.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임차 차입금이 이제 원래 주택 청약 있고 주택 청약 저축 공제가 있는데 그건 원래 이제 소득세법이 아닌 조특법상 이거 불이백에 40% 공제 주는 거 있잖아요. 불이백은 이제 240만 원 한도로 하고 이게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건데 그거 지금 더 연장했어요. 또 그거 연장했어요. 240만 원까지 해서 하는 거 3년 더 연장. 이건 조특법상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시적 규정인데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3년 더 연장했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죠?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있잖아요. 임차 차입금, 전세 보증금 차입한 거,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공제하는 거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300만 원 한도였단 말이에요. 그 공제 그 한도가 300이 아니라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400만 원이 지금 한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에 대한 공제까지 합해가지고는 똑같아요. 걔네들은 똑같이 합해가지고는 한도가 50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한도 500만 원. 그리고 고정금리면서 그다음에 비거치식으로 하게 되면은 1,80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으로 했거나 그러면 1,500만 원 한도로 하고, 그죠? 원래 장기니까 1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10년 이상만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충족하게 되면 300만 원 한도로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요 두 개 합해가지고 한도만 이게 300에서 400으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도 공제인데 요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좀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험 문제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아시죠? 신용카드 사용분은 15%고 물론 최저 사용액을 초과해야죠.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분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그다음에 도서 등 사용분, 그다음에 그걸로 사용한 걸 이외에 나머지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 이거 이외에 신용카드 사용분 이렇게 쭉 구분해가지고 최저 사용액을 밑에서부터 최저 사용액 초과하는 금액, 최저 사용액 계산해서 초과하는 금액에 얘가 남아 있으면 15%, 그렇죠? 얘네들 남아 있으면 요거 남아 있으면 30%, 이거 남아 있으면 40%예요.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4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게 뭐냐면 개정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영화 관람료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공연 관람료만 됐었어요. 공연이라고 하는 건 뭐 오페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공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원래 안 됐었어요. 관람료가 공연 관람료만 됐었는데 영화 관람료까지도 여기 포함시켜주겠다. 대신에 영화 관람료는 포함이 되긴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영화 보지 마시고 7월 1일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도 여기 30%가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는 여기 3번에. 근데 이거 3번 아시죠? 별도로 따로 구분하는 3번은 나중에 추가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3번이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1900이 얼마 이하인 자만 3번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그 1900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1900이 7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어차피 혜택 받는 거 없죠. 이거 없잖아요. 그냥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말고는 나머지 그냥 1번하고 2번으로만 구분 되는 거지 별도로 3번 구분 따로 안 하잖아요. 1900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화 관람료 언제부터요? 7월 1일 이후에 영화 관람료부터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중교통 이용분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용분이 원래 지금 처음에 개정될 때는 이제 2022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말까지만 6개월 동안만 대중교통 이용한 거는 80% 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2023년도 소득을 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2023년도에는 그냥 둘 다 40%였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제가 며칠 전에 급하게 개정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급하게 교통법 개정안 나오면서 대중교통 이용분을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말까지만 80%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2023년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대중교통 이용분은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80%가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잠깐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신용카드 거기 지금 제가 안 보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5장에 나오는 것들은 안 봐도 돼요. 5장에 나온 거 안 봐도 되고 6장에 아까 3번 안 봐도 되고요. 벤처기업 뭐 이런 거 양도소득세 안 봐도 되고 지금 6장에 4번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6장에 4번. 자, 제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서 제외되는 거 빼고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제 2023년도 기준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202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중교통 이용분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분인데 이때까지 대중교통 이용분이 80% 적용되는 게 제일 위니까 얘부터 먼저 구분할 때 이제 우리 안 되는 제외시키고 다 제외시키고 사용해서 제외되는 거 빼고 되는 것들만 가져와서 이게 얼마인지 봤더니 여기 이제 이게 400만 원인 거야. 4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시장 사용분. 얘는 뭐 1년 내내 전통시장에 사용한 거 다 가져오면 되죠. 요게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인 거야. 단위는 다 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넣으면 돼요. 대중교통 이용분에 그렇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야. 순서 바꿔도 돼요. 관계없어요. 바꿔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통시장 그다음에 이런 순서로 했으니까 그중에 80%만 유로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리고 1900이 지금 6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여기 도서등 사용액도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1년 동안의 도서등 사용액 그중에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부터 한 거는 또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은 그게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이야. 그리고 5번에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지불카드 등 잔액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분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800만 원이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위에서 쓴 걸 뺀 신용카드 사용분 이게 뭐 예를 들면 1,700만 원이야. 이게 신용카드 사용분인 거예요. 얼마에 3,900만 원인가요? 3,900만 원을 신용카드 쓴 거죠. 맞나? 맞을 거야. 3,900만 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는 최저 사용 1,900이 6천만 원이라니까. 그럼 최저 사용액은 6천만 원의 25%잖아요. 25%. 최저 사용액 해가지고요. 6천만 원이에요. 지금 6천만 원에 25% 하는 거니까 얼마? 1,500만 원이 최저 사용액.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액은 얼마냐? 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한도가 바뀌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은 같아요. 1,500만 원 추가하는 금액 여기가 아직 200이 남았잖아요. 1,500만 원 추가하는 밑에서부터 이제 1,500만 원 추가하는 금액 여기 200 남았죠? 그 200만 원은 몇 퍼센트 하는 거고요? 다 단위는 만 원이에요. 15%. 그 다음에 그 넘어가는 금액에 얘 4번하고 5번 남았죠?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 얘는 30%. 그죠? 그리고 여기 남았죠? 두 개 얼마예요? 800만 원은 몇 퍼센트? 4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몇 퍼센트? 그렇죠. 이게 80% 이렇게.
이게 소득공제액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소득공제액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이게 970만 원 나올 거예요. 이제 970만 원. 자, 이제 한도가 바뀌었어요. 자, 한도는 뭐죠?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1907천만 원 이하. 그러면은 192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했었고요. 그다음에 1907천만 원 초과 1,2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 그럼 250만 원이고 1900이 1억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럼 200만 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딱 두 단계로 이제 단순화시켰어요. 두 단계로. 7천만 원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1920% 이제 이거 안 따져.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 자, 7천만 원 이하니까 기본공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00만 원. 기본공제. 그다음에 추가공제가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좀 이게 이제 단순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추가공제는 얘네들이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얘네들이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몇 퍼센트죠? 80%, 얘는 40%, 30% 얘네들 때문에 추가공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을 각각 얘는 이것대로 이거는 100만 원 한도로 했고요. 대중교통은 얘하고 이거 80%와 40% 합한 금액을 또 100만 원 한도로 했고요. 얘는 이거의 30%를 또 100만 원 한도로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따로 100만 원이 아니라 1900이 7천만 원 이하면은 어차피 따로 이거 100, 이거 100이었잖아요. 1900이 7천 원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100만 되는 거였고요. 그냥 합해 가지고 7천만 원 이하니까 합해서 300만 원 한도로 하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100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7천만 원 추가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100이 아니라 합해서 얼마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만 되는 거고요. 단순화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추가 한도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한꺼번에 이거 다. 이거 이제 여기는 80, 40, 40, 30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만 원에 80, 800만 원에 40, 그리고 200만 원에 30. 이렇게 한꺼번에 합한 요거 있잖아요. 요 금액을 합해가지고 얼마를 한도라는 거예요? 300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요렇게. 원래 따로따로 100이었잖아요.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하면 100만 한도였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300, 7천만 원 초과하면 합해가지고 200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700 얼마 될 거예요? 700만 원이 될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한도가 기본 한도하고 추가 한도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고 한도에 걸렸으니까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이쪽 보면 대중교통이용분 1월 1일부터 2월 30일 이거는 지금 급하게 원래 작년도 말까지만 80%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도 6월 30일까지 급하게 하겠다 해서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바로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본 한도가 쭉 한도가 바뀌었어요. 한도가 자체가 다. 그래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소형 임대 사업자의 세액 감면 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 할 때 이제 세액 감면이 있었는데 그 이제 기간이 원래 작년도 말까지였는데 3년도 연장됐다. 그래서 그대로 세액 감면 그대로 해줍니다. 요 내용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있고요.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66페이지에 2번 안 보셔도 됩니다. 3번에 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전자계산서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전자승계한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게 전자계산서와 전자승계한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가 됐어요. 당연히 법인은 전자승계한서 발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더라도 법인은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승계한서, 면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매년 바뀌고 있죠. 작년에 이미 1억 이상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이면은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이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승계한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규정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2억 이상, 그 전년도에는 3억, 원래 3억 이상 개인 사업자들만 원래 하게 돼 있다가 전전년도에 2억 이상, 전년도에 1억 이상, 올해는 또 8천만 원 이상. 계속 지금 전자승계한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8천만 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렇죠. 2023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자라면 2023년도에 공급가 8천만 원 이상인지를 2024년도 1월 25일 지난 다음에 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5만 원부터 전자생계한서 또는 전자계산서 이거 부가가치세법에도 또 이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행령 내용인데 이게 시행령 내용인데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행령 내용인데 이건 개정 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개정이 아니라 개정안. 근데 이거 될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식에 따라 가지고 총급액에 따라 가지고 50만 원부터 74만 원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하고 130만 원 추가분은 30%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되 한도가 총급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74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이렇게 총급액에 따라서 정해졌단 말이죠. 근데 총급액을 7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최대가 50만 원까지가 지금 공제가 됐었던 건데 이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총급액 7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총급액 7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이거였었는데 그럼 총급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더라도 얼마를 지금 되는 거 최소한 얼마는 되는 거죠? 50만 원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7천에서 총급액 1억 2천만 원까지만 66에서 50만 원 되는 거고요. 1억 2천을 초과하게 되면은 20만 원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총급액이 한 3억 되는 사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2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최소한 50만 원 됐었는데 이제 2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아시겠죠? 더 줄어들어서 이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식은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도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도가 계산하시면 50부터 74만 원까지인데 이제는 20만 원부터 74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우리 자녀세액공제가 이제 일반 공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녀세액공제 일반 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공제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 당연히 누굴 포함하죠? 입양아를 포함하죠. 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직계 비속이 아니에요. 손자, 손녀는 안 돼요. 아들, 딸만 돼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직계 비속이랑 자녀는 다른 개념이죠.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녀와 입양아. 그리고 누구도 되는 거죠? 위탁아동까지 있다면. 위탁아동까지. 출산 및 입양 공제가 있고 일반 공제가 있잖아요. 자녀세액 공제. 그 일반 공제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자녀, 입양아, 위탁아동이 있다면 얘네들 2명까지는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3명, 4명, 1명당 30만 원씩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자녀세액 공제 일반 공제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몇 세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6세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6세까지는 자녀세액 공제 해주지 않고 7세 이상이어야지만 된다. 근데 보조금이 올해부터 7세까지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더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7세까지 보조금이 나오는 거니까 자녀세액 공제도 몇 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8세 이상. 보조금이 7세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돼서 8세 이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내용 정리를 좀 잠깐 하면 연금계좌가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퇴직연금계좌가 있거든요. 연금저축계좌에다가 불입한 거 있잖아요. 연금저축계좌 불입한 금액은 연한도가 400만 원까지였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서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액이 1억 2천을 초과하는 사람, 고소득자죠. 고소득자는 400이 아니라 300으로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엔드 여기다가 퇴직 연금계좌 불입한 거 있잖아요. 까지 합해가지고는 여기까지 합해가지고는 얼마를 한도로 했어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했죠.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만 개정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고소득자들 1901억 2천만 원 초과, 그게 아닌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초과는 사람들 300만 원까지 한도를 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고요. 금액이.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간에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한도를 600만 원으로 이렇게. 저 이거 가입했었거든요. 가입했었는데 당연히 저도 고소득자 거기 살짝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지면서 600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저 여기다 돈 더 넣으려고요. 600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이제 세공제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늘려야죠. 200 늘려서 이것도 200 늘려서 이것도 얼마까지? 이거 900만 원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그 불이익이 없어졌어요. 고소득자도 늘어요. 왜냐면 지금은 고소득자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많이 넣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뒤에 붙는 거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뒤에는 그대로예요. 뒤에는 그 전환금액 아시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러니까 만기가 돼가지고 인출하면 인출하지 말고 그걸 연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거를 우리가 전환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환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전환금액 이게 몇 %요? 전환금액의 10%는 별도로 또 연 얼마를 또 한도로 하는 거죠. 300만 한도로 하는 건 그대로 있고요.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되는 게 좀 여기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작년도 말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연금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추가로 더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작년도 말까지로 적용이 종료가 돼가지고요. 그건 이제 끝났고요. 딱 요렇게죠,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바뀌고 600. 그리고 고소득자도 똑같이 다 600만 원까지 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인데 이건 이제 그 납입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인데 추가 납입 이 사람들도 또 납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얘는 모르셔도 되고 7번에 교육비세액 공제, 교육비세액 공제의 그 교육비, 그 교육비에는 등록금, 입학금 이런 거 되잖아요.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었어요. 대학 입학 전형료하고 수능 응시료 이것도 뭐 금액 크진 않지만 다 하면 대충 한 5만 원 합하면 한 10만 원 돈 되거든요. 요거 안 해줬었는데 이것도 교육비로 보겠다. 교육비세액 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추가가 됐어요. 교육비에 얘도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료는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의료비세액 공제가 이게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세액 공제는 난임실업이 30%,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태어날 때부터 좀 애들 안 좋은 애들, 걔네들은 20% 하고 나머지는 이제 특정 의료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 하고는 15%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일반 의료비는 그렇죠? 난임실업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그리고 특정 의료비 지원 금액 이외의 의료비는 1903%를 초과해야 되고 그 금액은 또 700만 원 또 한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 근데 이게 성실사업자는 이게 작년도에 근로소득자만 이렇게 바뀌고 성실사업자는 이게 작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작년도에 재작년도까지는 난임실비 20% 하고 미수가 이거 따로 없었고 일반 의료비 15% 특정이랑 이렇게 갔었었는데 작년도에 근로소득자는 이게 생겼잖아요. 근데 성실사업자도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실사업자는 주택법상 내용인데 거기는 그냥 개정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개정이 되고 이거 작년에 까먹은 거죠. 깜빡하고 까먹은 거야. 근로소득자만 바꾸고 성실사업자는 안 바꿨는데 성실사업자 똑같이 근로소득자랑 똑같이 올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졌다. 근로소득자랑 똑같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총금액의 3% 대신에 사업소 금액의 3%가 들어가는 거죠. 1,900짜리에.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까. 그죠? 아무튼 근로소득자랑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정 이유는 사실 이렇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이거 뭐 작년도에 깜빡해서 이게 개정 이유죠. 작년도에 깜빡해서 올해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끝까지 실수 안 했다 그래. 9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9번 모르셔도 되고. 이게 월세세액 공제 있잖아요. 월세세액 공제가 월세액은 75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이거에 그동안 10% 또는 12%였었어요. 그렇죠? 저소득자는 12%. 저소득자는 이게 약간 좀 또는이라기보다는 저소득자는 그러니까
총금액이 5,500만 원 5,500만 원 이하. 근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사실 또는이 아니라 사실 엔드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 올라가서 12가 아니라 몇 %요? 17% 해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그 월세액은 연 750만 원 한도라는 건 똑같고 퍼센테이지가 12에서 17 올라갔고 일반적인 경우는 10%였는데 물론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되는 거죠.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더 저소득층은 12% 했던 거를 17%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15%, 5%가 올라갔어요. 5%가. 아시겠죠? 월세세액 공제가 확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표가 바뀌었어요. 어차피 표는 주어지는 거니까 근속연수 공제표가 바뀌었는데 원래 5년까지는 매년 3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으로 6년에서 10년까지는 매년 50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으로 그렇죠? 10년에서 20년에는 매년 8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20년 초과하게 되면 매년 300만 원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표가 주어지는데 혹시 이거랑 똑같은 표를 적용하는 게 뭐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직장공제 초과반응금에서도 불임연수 공제가 있는데 그게 얘랑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누락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번에는 이제 갈라 쓰려고 하는 건지 걔는 그대로예요. 걔는 그대로 이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걔는 직장공제 초과반응금에서의 불임연수 공제는 이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퇴직소득 공제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바뀌면 걔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누락질을 한 게 아닌지 또 누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직장공제 초과반응금 그대로 이걸로 지금 바뀌지 않고 이걸로 놓고요. 퇴직소득 공제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직장공제 초과반응금 불임연수 공제는 안 바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게 실수든 뭐든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무튼 올해는 원래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걔는 안 바뀌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법인세에서도 얘기했던 거 이제 매입자 발행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요건을 추구해가지고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거 이제 구체적인 건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하겠다는 건데 금액이나 이런 것도 나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만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말문제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쭉 지금 거기 11번, 12번 넘어가고 퇴직소득세 얘기했고 70페이지에 71페이지에 1번하고 2번. 일용 근로소득자한테 원천인수에서 과세 종결 하잖아요. 근데 그 원천인수는 매달 하는 거죠. 매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발급할 거냐? 그게 원래는 이게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분기니까 3개월씩 모아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했거든요. 원천 인수는 매달 하는 거고 그 영수증은 3개월 거 모아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그것도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도 발급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이제 매달 하는 걸로 이렇게 영수증 원천 인수는 당연히 매달 다음 달 10일 날 내는 거고 영수증 발급도 이제 매달 하라는 거죠. 다음 달 말일까지. 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인데 양도소득세 나머지 또 간이 지급 명세서 쭉 안 보셔도 되는 거죠. 쭉쭉쭉쭉쭉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사실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74페이지, 75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오는 것도 다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1번은 그 원래 대주주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안 바꾸는 걸로. 대주주에 대한 개념을 안 바꾸는 걸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걔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2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작년도 기준에 바뀐 내용이에요. 작년도 기준에 바뀐 내용인데 시행령 내용이어가지고 그 원래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는요 기본세율에다가 더 1세대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이 20%를 더 할증했고요. 그러니까는
6%가 아니라 최저세율이 26%부터 시작하는 거죠. 최고는 45%가 아니라 20%도 할증하니까 65%가 되는 거죠. 그렇게 20% 할증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인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은 30% 할증했단 말이에요. 최저가 36%부터 해가지고 최고가 75%까지 가는. 그죠? 그렇게 중과를 했거든요. 중과를 했는데 이게 2022년도 5월 10일부터 2023년도 5월 9일까지 딱 1년 동안 양도하는 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있다가 파는 거라면 보유기간 2년만 거주기간 안 따져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이었다면은 중과 배제. 그냥 무슨 세율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세율 적용. 주택 자꾸 주택을 막 내놔야 막 팔려고 내놔야 어떻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뭐 이자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막 아무튼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 현상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랑 막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알아서 막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야. 주택을 너무나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떨어졌으니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거 더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1년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2024년도까지 2024년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미 신문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이상만 되면 아마 1년 더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한다. 넘어가면 다시 또 중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면은 혜택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택을 지금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주택을 A주택이 예를 들면은 A주택을 내가 2020년도 5월 10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B주택이 있는데 B주택은 2021년도 5월 10일 날 취득을 했어요. 1세대 2주택자였던 거야. 근데 얘가 요거를 팔았어. 이거 팔면 어차피 1세대 2주택일 때 파는 거니까 이거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이거를 2023년도 해가지고 뭐 6월 10일에 양도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느냐? 얘를 2023년도 7월 10일 날 양도를 한 거야. 자, 이게 그 전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 정권에서 그 전만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과세되죠. 그런데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주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몇 년 이상 보유했고요, 지금.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요거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전 정권에서 팔게 되면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1세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해야만 된다. 이날부터 다시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고 팔아야 그래야지만 얘를 비과세를 한다라고 사실 몇 년 전에 전 정권에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이거 실제로는 지금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다시 계산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깨버린 거야. 다시 2022년도 5월 10일 딱 대통령 취임 그날이에요. 그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예전처럼 어차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죠. 고가주택이면 10억 추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고 아무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효과를 추가한 걸로 보겠다는 거지. 이때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는 그 규정이 전 정권에서 갑자기 생겼던 건데 다시 없앤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이건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는데 뭘 이때부터 또 다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냐 해가지고 그걸 삭제시킨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기간 제한이 없이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2년 및 보유 및 거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내가 원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구주택, 종전주택이라고 표현할게요.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주택. 그러면 내가 이 주택이 내놨는데 잘 안 팔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걸 내놨는데 안 팔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주택을 딱 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됐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팔렸네. 너 1세대 2주택이 억울하죠? 그래서 이걸 몇 년의 여유를 뒀냐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때 팔린 걸로 해가지고 비과세 계속 적용해 줄게. 지금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게 신규 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그러니까 종전주택 자체를 1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종전주택에 1년 이상 지금 거주를 했었고, 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신규 주택의 날로부터 지금 몇 년 이상이 되는 거냐면,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도주택을 몇 년 내에 팔면요, 3년 내에 팔면은 1세대 1주택 때 팔린 걸로 해주는 건데, 이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둘 다다.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거지.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야. 원래 규정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또 추적해야 돼요.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되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도 또 추적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또 5월 10일 날 이번 정부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거 너무 제약이 크다 해서 이 모든 요건에서 삭제, 그리고 1년 이내가 아니라 취득 2년 이내.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또 몇 년 이내고요. 신규 주택의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만 하면 되고 나머지 조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하나 또 나왔어요. 시행령이 또 나왔는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국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또 이것도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조정 다 따지지 않고 똑같이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종전주택 양도 기한 더 완화시켰는데 더 완화가 돼, 더 완화. 이제 일반이든 조정 이거 안 따지겠다는 거죠. 다 똑같이 몇 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면, 그렇죠, 그냥 안 따져, 이제 안 따지고 다 3년 내에 팔면 다 그냥 비과세. 근데 이게 지금 시행령이 올라왔는데, 시행령이 올라오면은 공포가 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월 12일 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아마 2월 중에 이제 시행령이 확정이 될 거예요. 12일 날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시행할 때 부도한 날짜로 소급해 가지고 1월 12일 일부터는 따지지 않고 3년이 내면 된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여전히 1월 11일까지 양도한 거는, 종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요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한 거냐, 이때 이후에 양도한 거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바뀐 현행은 2022년도 5월 10일부터 바뀌기로 했는데, 또 1월 12일 날 보도가 되면서 나중에 2월 중에 시행령 국부가 되면 소급 적용하겠다. 2월 10일로 소급 적용하겠다니까 1월 11일까지 양도하는 거는 2년 내에 양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신규 주택으로부터 일반이든 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든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거고, 그렇게 소급 적용하겠대요. 아예 보도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 이거 2월 과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직접 양도한 걸 봐가지고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 알고 계시죠? 그게 5년이 다 똑같은데 5년이 몇 년 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내.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직접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과세하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또 뭐가 있었어요? 특수관계자한테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또 5년 내에 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 증여세하고 얘가 직접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 금액, 요 금액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더 금액이 작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회 양도해서 부당행위로 보는 거잖아요. 특수관계자 통해 가지고 세금 더 줄이려고 하는 부당행위로 봐서 이거 자체를 취소하고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5년이 아니라 똑같이 몇 년이겠어요 또. 그것도 똑같이 10년. 똑같이 지금 그대로.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것도 5년에서 10년이고요. 그리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 부당의 계산 부인이죠. 그거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랑 얘가 양도한 걸로 계산한 양도세 합계 금액이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세 금액보다 더 작으면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부당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양도하는 걸로 보겠다. 그것도 몇 년 내에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양도하면 그런 10년. 그게 다 5년이 다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예요. 5년이 10년으로 바뀐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이거 비거주자 외국법인 얘기했었잖아요.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하고 외국법인에 뭐예요? 국채하고 통화안정증권하고요. 얘네들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여기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나 양도소득 다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요기반 국채 등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를 하려고 좀 하는 거다. 개인 투자용 국채도 지금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얘네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아예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데 외국법인 뭐 연락사무소까지 우리가 다 몰라도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거 더 내래요. 보시면 돼요. 자, 소득세까지. 부가가치세하고 상속세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7시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딱 7분간만 쉬겠습니다. 7분간 쉬었다가 부가가치세하고 상속세하고 할 건데 절대로 7시 넘지 않아요. 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 타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